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주병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교육학이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교육 철학, 교육사가 전공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교육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회학, 평생교육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 철학이니까 저는 교육학과인데요. 대학원 겸임교수로는 지역교육협력학과의 겸임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요. 오다 가다가 아마 보셨을지 모르고 또는 혹시 활동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대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들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국적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협력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지역화하고 자율화하는 것이 최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입니다. 연세를 짐작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저처럼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교육 과정을 따박따박 진도 따라서 밟아 나가는 게 교육이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과 교과서에 마을의 전설 이렇게 실려 있는데 부산 태종대의 전설이 실려 있다거나 이러면 그 교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 과정의 지역화.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지금 바뀌면서 지금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2022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은 교육 과정의 지역화와 그리고 각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면 그런 마을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그런 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서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축제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는 아니면 교육기관에 근무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마을과 연계해서 또는 지역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교육과정을 개발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혹시 또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 중간에 매개체, 옛날에는 학교 교사만 학교에서 수업했었는데 이제는 마을 교사라고 해서 그런 마을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초빙되어서 마을의 전설을 들려준다든가 우리 마을의 지역적 특색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마을 선생님, 마을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최근에 지역에서 다양한 그 활동과 그리고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 서두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쭉 다양한 그 SDGs 17개 목표 중에 여러 가지 목표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네 번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마 그 세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일단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네 번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는 다른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교육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세션에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중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장 큰 저해 요인 중에 하나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 화두가 많아서 교육 문제 생각하면 뭔가 억울한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장벽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제가 전공이 교육사 교육 철학이다 보니까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그 교육의 불평등 이면에 있는 일단 이념인 능력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간사님 소개할 때 2시간 정도 수업
특강 진행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할 예정이어서 제 강의는 앞부분 두 목표는 1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뒷부분에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저기 수업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유엔에서 19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의하는데 미래의 세대 죄송합니다.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를 갉아먹지 않고 또는 다음 세대에 해끼치지 않고 지금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우리도 굶어 죽지 않아야 하지만 또 우리도 저 번영해서 잘 살아야 하지만 다음 세대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무를 다 벤다든가 또는 환경 오염을 시켜가면서 다음 세대의 능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취지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17개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빈곤 증식부터 기아해서 에너지. 그래서 옛날에는 생태 환경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경이라든가 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 또는 뭐 문명의 혜택을 다음 세대와 같이 공유하는 삶이 중요한 SDGs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의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17번째가 파트너십인데요. 협력하고 아까 협력이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나의 힘으로 또는 우리 기관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 차출된 건 여기에 섭외를 받은 건 제가 이력 중에 교육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강원대에서 한 2년 동안 교육혁신원장을 했습니다. 교육혁신원 산하에 여러 센터가 있는데 지속가능 발전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그 대학이 얼마나 충족하느냐를 가지고 THE 평가를 합니다. 영국이 본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이 17개 지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요. 강원대는 200위권 안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그 평가 준비를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거든요. 저 17개 지표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고 또 뭐 저 17개 중에 4개를 그 대학이 선택해서 낼 수 있는데 17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협력이나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자, 그중에 목표 4는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고 공평한, 누군가에게 더 몰아주지 않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그렇다고 하향평준화 시켜서 저급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SDGs4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만이 교육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듯이 그 이수생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골자입니다. 그 안에 뭐 작은 글씨로 4.1234부터 쭉 해서 4.67까지 그리고 추가 항목까지 들어 있는데요. 각 내용들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특징에 맞는 KSDGs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 국가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요. 그 수립의는 국제사회에 연계하고 국민이 다 함께 만들고 사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그리고 경제 등의 전문 분야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목표를 KSDGs 안에 만듭니다. 그래서 KSDG 이 큰 틀을 보시면 전략은 사람, 번영, 환경 그리고 평화 협력을
으로 나눠 있고 목표 1부터 목표 17까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전환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육 그러면 번영을 먼저 떠올렸어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 시간에 배우겠지만 교육 그러면 물론 이제 성장과 번영이 이제 중요하니까 경제 성장을 통해서 또는 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번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그 수단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외되는 겁니다. 아까 제 은사 중에 이동희 선생님 소개해드렸는데 그 교육정의론에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교육의 동기가 투자적 동기도 있고 복지적 동기도 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발전 지향적 국가 안에서는 투자적 동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교육 그러면 뭐 출세를 지향한다거나 직업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뭐 가장 가까이 이르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의 개념 또는 교육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다 뭘 떠올리세요?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번영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다시피 쭉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실패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람 안에 이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서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의 가장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내에서 아까 능력주의라는 이념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아, 교육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교육이 수단이고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솔직히 고백하면 반성하는데 너 공부 안 하면 그 밖에서 땀 흘리면서 노동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반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인격 폄하적인 그 협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먹히고 우리들 안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의 주된 목표는 양질의 초중등 교육 이수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SDGs4에는 두 가지 축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16개 목표와 나란히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메타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뭐 예를 들면 기하 종식을 위한 교육 또는 아니면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 그건 다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또 교육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습니다. 다른 목표와 나란히 교육을 위한 목표도 가지고 있고 다른 목표를 지원하고 서포팅하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17번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제가 교육을 전공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육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의 과제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구조와 산업과 고용 그리고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번 전기를 맞는 거죠.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젊은 층의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력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학교가 그냥 소멸돼 버리고 지역이 활력을 잃게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큰 파도가 아마 덮치겠죠. 지금 예를 들면 고성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근대적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3개를 만들어 놨겠죠. 근데 머릿속에 떠올리시다시피 고성의 일반 고등학교가 3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 반에 2명이에요. 한 반에 2명이라는 건 한 학년에 2명입니다.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못 시켜요. 통합하면 통합하는 대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A 지역에 있는 학생은 통학버스를 타고 B 지역을 가야 한다거나 통학거리가 굉장히 길다거나 거기 고등학생이 빠져버리면 마을의 젊은 인구가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냥 1명, 2명씩 있다가 태백의 하정구처럼 그냥 문을 닫게 되거나.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교육기회나 결과의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가 되게 더 벌어졌다고 얘기하죠. 이제 OECD 2030 프로젝트라고 해서 OECD는 경제개발기구잖아요. 근데 경제개발기구에서 어떤 무기를 쥐고 있냐면 피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3년 주기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석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디 교원에 투자해서 또는 학교 인프라에 투자해서 또는 첨단 교육에 투자해서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1997년도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교육사를 가르친다 그러면 조선 시대에 대해서 이해한다, 고려 시대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습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대 박주병은 조선 시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공이 그거니까. 그런데 전북대에 제 친구는 고려사가 전공이어서 고려만 가르치게 되면 이 둘 다 교육학과를 나오고 교육사를 공부했는데 둘 다 교육의 역사를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OECD가 그런 문제를 갖게 되냐면 이제 교통이 활발해지고 나라 간의 그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스웨덴에서 대학 나온 아이와 스페인에서 대학 나온 아이와 덴마크에서 대학 나온 아이를 만약 영국에서 취직시키려고 하면 똑같이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개념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수 요목이라고 해서 첫 시간에 가르치고 고려 시대 가르치고 임금 가르치고 이런 걸 교수 요목이라고 하거든요.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의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교육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라거나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역량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훨씬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피사 점수를 매년 누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OECD 2030, 그러니까 2030년부터 교육에서 더 중요한 건 역량보다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가장 핵심 개념은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학생 주도성입니다. 학생이 자기 학습을 통제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힘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부모가 시켜서 또는 선생님이 시켜서 아니면 제도 문화적으로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서 이런 거 배우고 그래서 내 스스로 동아리를 결성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이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도해 나가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냥 쓰기 능력, 그러니까 피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기 능력,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수학 이런 이제 다양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량이 아무리 많아도 학습을 외제적으로 하면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피사에서 상위권을 다툰 나라가 어디예요? 싱가포르, 우리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피사에서 상위권을 나타나도 예를 들면 노벨상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산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이 학생 주도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학습을 자기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저소층이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여러 장관의 임선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잘 사는 부모들은 또는 뭔가 트인 부모들은 각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가면서 아이들의 주도성을 부추깁니다. 근데 반면 그렇지 않은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부모들은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는다거나 방임과 자기주도성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기주도성은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사회심리학자인 비고치키는 문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높은 벽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넘을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문지방을 넘게 하는 그걸 이제 비계 심리학 용어로는 비계 트레스홀드라고 하는데요. 왜 그 공사할 때 보면 옆에다가 인부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다리 아니면 그 층계 이런 걸 형성하잖아요. 이걸 이제 비계라고 하는데 그 비계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아마 수업 설계를 할 때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설정하는 것, 문지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전달할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다음 단계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한 누스는 그걸 소극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막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 이러면서 넛지라고 하죠. 옆구리를 쿡 찔러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경험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뭐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혹시 보이세요? 중학교 3학년 2012년도에는 2.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는 6.4, 6.9, 2.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코로나는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됐습니다. 아마 더 심각해져 있겠죠. 고등학교 2학년도 3.0에서 5.5. 그러니까 중학교가 훨씬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포자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육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은 장애 안에도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비율이 지금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고 그 중에 후천적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면 지금 특수학교 졸업자 2,546명, 특수학급이 3,989명 이렇게 되는데 비진학 또는 미취업자 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저도 방송대 학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방송대에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송대 학생 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지금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령기 인구는 25세 끝납니다. 나머지 75년, 뭐 최소한 60년은 그 25년 공부한 거 갖고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시대는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요. 뭐 이렇게 아까 계속 나이 들었다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키오스크 가서 메뉴 주문하면 한참 벌벌 떨고 막 그 뒤에 사람 눈치 보여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계가 바뀌게 되고 기술이 바뀌게 될 때 내가 계속 적응할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서 계속 그런 트렌드에 맞추거나 적어도 내게 맞는 것들을 찾은 노력들이
교육에서 접근성이 그 또 한 가지 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기회의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제공, 그리고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의 접근성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 참여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형식 교육은 오히려 줄어들죠. 비형식 교육은 오히려 늘어가고 직업 관련 교육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형식 교육하고 비형식 교육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식 교육은 대표적인 형식 교육 기관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교사가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정해진 학생에게 가르칩니다. 이걸 형식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졸업하면 자격증이나 졸업장이 부여되는 교육을 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비형식 교육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일종의 형식성을 가져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형식 교육은 대체로 사회화의 형태를 띄워서 일반 사회 안에서 누가 교사가 되는지도 모르게 저절로 습득하는 방식의 교육. 그러니까 직업 훈련인데 그냥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군대에서 받는 훈련인데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는 형태가 비형식 교육인데요. 우리나라 그 평생학습의 트렌드를 보면 비형식 교육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아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형식 교육까지는 그 학령기 교육까지는 형식 교육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국가장학금 들어보셨죠? 국가장학금의 수혜 혜택은 반드시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의 개념에는 대학에 등록된 학생만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에 가면 독일의 장학금은 바펙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장학금은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해도 또는 성인이 평생교육기관에 등록해도 장학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초, 중고를 나와서 정해진 시기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 국가가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그 학생이 어느 단계를 나와도 그 포스트 세컨더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단계를 벗어나서 자기 진로에 따라서 받는 모든 교육에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하다는 뜻이겠죠. 자, 더군다나 고등교육의 민간 재원의 의존율도 점차 심화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혹시 뭐 뉴스에서 지방 교육교부금을 그 고등교육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초중고 예산은 엄청 남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어져서 그 국민들이 고등교육기관의 수혜를 적게 누리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 체계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출판사 평등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실현,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 평생 직업교육 혁신, 뭐 이렇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공정 또는 기회균등, 그리고 직업교육, 평생교육 이런 트렌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확대, 그리고 교육혁신 주체로서 교원 역량 강화까지 이런 비전 체계를 SDGs4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필요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30분이니까 이것만 하나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저 첫 번째가 출발선 평등이잖아요. 출발선 평등이 뭐냐면 이따가 능력주의 할 때도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등 이론 중에 출발선이 공정하면 여땅하고 출발해서 도착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 사람이 노력 또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 그리고 아니면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운 이게 출발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 이론은 출발선만 공정하다고 하면 여땅하고 출발해서 예를 들면
평등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 또는 뭐 요즘 유보 총합 얘기 나오니까 유치원 들어가는 시점부터 여땅하고 출발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 꼴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의 차이는 그 사람의 재능, 노력,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출발선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귀인하죠. 원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험 즈음에는 다 그렇게 묻습니다. 너 성적 얼마야?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까 뭐 몇 등이야? 너 공부 안 했지? 그러면 내가 찍은 데서 안 나왔어. 내가 찍은 데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운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너 어제 잘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 뭐 이렇게 노력을 탓하거나 아니면 너희 아빠가 닮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능력을 탓하거나 재능을 탓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귀인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선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이렇게 능력, 노력,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앞서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1960년대 교육사학에서 주된 연구 결과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초등학교 첫 수업에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텐션 하고 외칩니다. 차렷 또는 주목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는 막 뒤에서 딴짓하고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이뻐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더 이뻐 보이겠죠. 출발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입학기가 부여됐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학습 결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학업 성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선을 공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첫 번째 과제인 겁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아래 단계로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든 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흑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겠어요? 셔라 막 외치면서 아니면 뭐 집어던지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는데 선생님이 아주 우아한 목소리로 어텐션 이러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 이전부터 이미 아이들은 출발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능력주의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특성이 이어달리기인데 우리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출발선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딱 뭐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나면 다 똑같이 달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업고 달리는 것, 예를 들면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금지합니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이제 뭐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뛰든 엄마가 업고 뛰든 아니면 남보다 그 전날 먼저 달려 뛰든 출발선이 동일했으니까 그 과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잘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기 이전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다거나 학교를 들어갔는데도 그 학교 안에서 격차가 벌어질 때 의무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교육기회가 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아이에게 맞추어서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제 공평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보면 일단 최근에 그 화두인데요. 존재를 위한 학습, 그러니까 성취를 위한 학습이거나 아니면 성공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아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든 없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존재를 위한 학습의 모토입니다. 혹시 저기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 아세요? 갑자기 에로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난감하실 텐데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 아세요?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에로스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교육을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또 기독교에서도 교육을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하죠. 그런데 둘 다 사랑인데 방향이 다릅니다. 에로스는 그 대상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이 아름답거나 또는 그 대상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나 그 대상이 굉장히 멋있거나 이래서 그 대상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이 좋아서 내가 쫓아가고 사랑하고 이런 거 추구하는 걸 에로스라고 해요. 육체적 아름다움도 있지만 정신적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는 게 그런 에로스인 거죠. 근데 아가페는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 둘의 방향성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적 사고방식, 플라톤의 사고방식은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데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 비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가페는 그게 가능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 아이가 사형수이든 아니면 못된 짓을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존재를 위한 학습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발휘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가치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아까 투자적 동기와 복지적 동기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만약 투자적 동기가 교육의 전부라면 장애인을 교육하는 게 장애인 교육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적 동기라고 보면 사회 전체의 편익 또는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장애인에게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노력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교육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걸 이제 복지적 동기라고 하고 존재를 위한 학습도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만 가지고 교육을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학습 경험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 아이의 지속 가능성, 개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같이 연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의 기본 개념은 이제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인권의 기반을 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모든가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이거 첫 번째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교사는 체인지 메이커고 학생은 그냥 체인지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사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반면 한편 학생도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교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인데요. 관련성과 진정성이 모두 높은 교육. 옛날에는 직업적 협상이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교사를 한다 그러면 수업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이제 관련성이 높은 교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SDGs 강사 이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교육은 이러이러는 거 그래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담았죠. 그런데 관련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 넘어가면 진정성도 중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냐. 아이를 의사로 만드는 거 필요한 교육들을 쭉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의사가 맞냐, 의사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다차원적인 존재죠. 당연하죠. 저는 교수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평등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제 인간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다차원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하는 활동이 아카데믹한 활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랜 전통으로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활동 안 하고 다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받아 적어야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잡담을 하면서 또는 뭐 토의를 하면서 뭔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교육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전해주는 지식을 잘 받아 적는 거를 교육으로 떠올립니다. 근데 인간이 다차원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다차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새로운 교육의 개념입니다. 기후위기, 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또 기존 인간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시장의 변화에서 교육도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습자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수업, 또 개별 교과에 중심된 교육, 교수 활동을 1인 교사 활동만 생각하는 것, 또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한 건축 구조.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학교 그러면 어떤 구조가 떠오르세요? 네모 반듯하게 그러셨는데 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있고 네모 반듯한 연병장입니다. 연병장이 있고 그 안에 큰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하시는 연설대 그게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근대식 학교의 모델인데요. 독일 비스마르크 제국 때 그 군대를 훈련하는 모델이었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적용된 모양입니다. 혹시 지역의 향교나 서원을 가보시면 이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공부하는 공간과 명륜당 또는 강학소라고 하는 공부하는 공간과 문묘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학교는 일종의 기숙학교여서 공부하고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과 또 그 선생님의 정신적인 스승인 공자님의 위패를 모셔놓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근대식 학교는 학교 건물과 네모 반듯한 감옥과 같이 생긴 건물과 연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 양질의 평생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공공재 또는 공동재로서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퍼블릭 굿, 그러니까 커먼 굿하고 퍼블릭 굿이 좀 다른데요. 공유하는 재화와 그 다음에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화로서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공공자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시장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커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우리한테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교육 과제는 이거 쭉 하나씩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협력 그리고 연대를 하는 것. 이제 저희 사범대 제가 사범대에 속해 있으니까 저희 사범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과학만 가르치거나 수학만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해서는 이제 미래 세대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 국어, 윤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융합형 수업을 하도록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러려면 교수도 연합을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학생들만 몰아놓고 연대하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협력과 연대를 교육의 중요한 그 특징으로 하고 또 교육 과정과 공유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 나 혼자 머릿속에 갖고 있고 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재화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변혁적 역할과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지키되 그것들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과제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하되 교사와 학생도 하나의 지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 안에서는 학교 공동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학교 자치 또 학교 민주화가 주된 화두이고요. 좀 건전지가 좀 닿는데요. 그리고 교육과정 및 공유 지식은 학습자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육 과정에도 그런 특징, 민주적 참여라든가 문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서 지식의 생산과 성찰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의 도전과 교육의 장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 자칫 잘못해서 학교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또는 학교가 위기라고 해서 아이들을 바로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울타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주고 그리고 자연뿐만 아니라 인문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역량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누시겠지만 교사가 해야 할 일, 또 고등교육기관, 대학이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 또 아동 청소년이 해야 할 일들을 좀 보고서에서 뽑아서 쭉 정리해 봤습니다. 뭐 가끔 이제 수능 치고 나면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강다리를 어슬렁거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시험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더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시험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교육하면 입시제도 또는 시험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오타 하나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1792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구체제, 그 이전에 신분 체제, 뭐 귀족, 뭐 왕족, 귀족, 승려, 그리고 부르주아, 이렇게 평민 이렇게 나눠지던 그 구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선언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제4조에 의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공직에 진출함에 있어서 재능과 덕성 위에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덕성 위에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 가지고 이제는 차별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신분을 가지고 차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냐 또는 아버지가 귀족이냐 아버지가 자산가 계급이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의 직업도 나의 계층도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함에 있어서 뭐 가지고 이제는 차등을 두게 되는 겁니까? 재능과 덕성이라는 그 차별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 차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평등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등주의입니다. 그 아이가 교육받은 만큼 또는 교육받은 성취만큼 상급학교에 진학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얻는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더 특혜를 주는 제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리토크라시입니다. 그 이전의 신분 체제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해서 귀족이죠. 혈통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건데 이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을 보였느냐, 메릿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을 보였느냐를 가지고 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제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주의는 참고로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우린 능력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서 너무나 또 그런 생각에 너무 젖어 있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1958년에 영국의 교육사회학자였던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출현이라는 책을 쓰면서 능력주의를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능지수와를 연계시켜서
개인을 내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를 비꼬면서 능력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주의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비꼬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능력주의가 이제 1792년에 선언이 됐습니다. 능력주의는 몇 가지 사회적 부대 조건이 따라붙는데 그게 공교육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교육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식 공교육 제도가 능력주의와 함께 출현합니다. 근대식 공교육 제도는 세 가지: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또는 근무 환경에 따른 근로자 재교육 기회 불평등. 이건 교육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걸 이제 근대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 이념, 의무, 보통, 무상교육을 세 가지 이념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도 공교육 제도가 있었냐? 그러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공교육 제도는 1800년대 이후의 산물입니다. 일단 왜 무상교육을 할까요? 아까 능력주의하고 이걸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무상교육이 아니고 유상교육이 되면, 즉 교육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능력주의입니까? 신분주의입니까? 신분주의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돈이 들지 않도록, 공교육은 돈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무상교육의 이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자녀의 교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돈은 있어요. 근데 학교에 내 경제력이 침투하지 않아요. 그럼 그 경제력을 어디다 써요? 사교육 시장에 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 또는 교육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교육이 팽창되느냐라고 말하면 근대 공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이러면 되게 선망하는 대학교잖아요.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일반 학생들은 거기 진학하기도 어렵습니다. 원서도 못 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사립학교 체제 또는 사교육 체제를 아예 그 공교육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안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쉽게 따라오셨는데, 보통교육은 왜 할까요? 보통교육하고 능력주의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교육이 뭐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소양을 국가가 정해준 교육과정에 따라서 밟도록 하는 겁니다. 잘하시네요. 자, 어제 한 선거가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대표니까 10표 행사하겠다거나, 또는 히틀러는 자기는 5만 표라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는 한 표가 5만 표의 행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모든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다 한 표씩 부여받는 게, 그 사람의 지능이 뛰어나든 아니든, 그 사람이 열성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다 한 표씩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 선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교육이란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국가가 정해주는 기본 소양을 밟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통 교육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능력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살고 있는 지역에 교육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보통 교육입니다. 만약 보통 교육을 허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저기 낙도에 사는 또는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의 교육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이 차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육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평준화하고, 또 전국에 있는 교사의 수준도 일정하게 그래서 전부하죠.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만들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같은 거의 비슷한 교재의 내용을 받도록 국가가 표준교육 과정을 정해서 배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은 이념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문제를 낳는 거죠. 나는 더 지능이 뛰어나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는데, 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은 2학년 거 먼저 배우지. 요즘은 심지어 중학교 때 정석은 다 띄고 가잖아요. 이게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배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3 때는 배울 게 없게 되는 이게 이제 보통 교육의 이념. 이제 좋은 이념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구조에 의해서 왜곡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 의무교육하고 능력주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의무교육은 뭐죠? 잘 표현하셨습니다. 강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mpulsory schooling입니다. 강제 취약입니다. 왜 강제 취약을 할까요? 저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4살 많은 누나도 있었고 3살 많은 형도 있었어요. 부모가 학교 안 보내는 거죠. 그 4살 많은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제일 먼저 애를 낳았어요.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얘는 그냥 뭐 집에서 집안일이나 돕지라거나 또는 뭐 농사나 짓지 이러면 학교에 안 보내는 거겠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가치부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대공교육 체제 이후에는 학부모는 교육권을 못 갖습니다. 국가가 교육권을 갖습니다. 학부모가 교육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떤 교육적 관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든 다 강제 취약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무교육의 이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강제 취약이라고 번역 안 하고 강제란 말이랑 교육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교육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건 부모의 교육권을 뺏어다가 국가가 갖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근대 공교육의 3가지 이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들 또는 왜곡 현상들은 이 이념, 좋은 이념, 모든 이념은 다 좋아요. 근데 뭐 민주주의 이념도 좋고 하다못해 공산주의 이념도 이념상으로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욕망에 의해서 굴절되느냐, 현실하고 맞느냐, 현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도 중우 정치나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각각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념이 될 수 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능력주의도 좋은 이념이긴 하지만 재능과 덕성 위에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이념이긴 하지만 그게 잘못 쓰이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게 됩니다. 의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권들을 박탈하다 보니 이제 부모가 긍정적으로 미쳐야 할 영향들을 학교 교육에서 다 소거해내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능력주의를 가동했을까요? 이미 자료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제 시행 이후에. 과거제는 언제? 1392년. 그러니까 서구 사회보다 몇 년 앞선 거예요? 500~600년 앞서서 우리는 능력주의를 먼저 가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이클 영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훨씬 더 오랫동안 능력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과거제 시행 이후에 적어도 관료 선발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은 잠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3나라 외에는 다 신분제 사회였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주의를 채택한 거죠. 사실 의아하실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울 때는 신분제 사회라고 배웠지 양반, 중인, 평민, 노비 또는 산업공상이 신분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배웠지 능력주의라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 증거를 사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제의 대원칙은 능력주의와 업적주의입니다. 자, 부거권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 조항,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연좌제가 적용되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박탈됩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아들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리, 탐관오리의 아들도 제한합니다. 우리가 가진 관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능력주의를 적용하는 거죠. 부모가 숨긴 재산이 자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재간 자녀나 아니면 서월 자손에 대해서도 그 경국대전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자, 오늘날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금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는 자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제한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국가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관료가 될 시험 응시 권한을 주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도 노비에게는 과거 시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 또는 국가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과거 시험 응시 권한을 제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과거 응시 권한을 주겠어요? 그거 외에는 다 양인 이상이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과거 시험을 봅니다. 산업공상 이래서 양반 사에 해당하는 계급만 과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과거 시험을 봐요. 자, 두 실록의 기사에서 보듯이 다 농사 지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농번기에 과거 시험 일정이 잡히면 이 사람은 불평등하겠죠.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과거 시험 일정을 잡아달라거나 아니면 농사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이 적어서 아예 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이면 상소가 저렇게 올라갑니다. 시험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산업공상이 구분이 있었다면 저런 상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기숙학교는 번제 10일씩 세 번 나누어서 기숙을 들어와요. 기숙사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집에 나머지 20일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교생일지라도 열흘만 학교에 있고 20일은 집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중인계층. 조선시대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 866명을 배출한 전주희 씨는 중인에 해당하는 의관, 역관, 음영관, 율관 등 작과급제자도 364명을 배출해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책 한영호 선생님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요. 과거 시험 합격자 명부를 그 사람 족보를 다 뒤져가지고 분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합격자가 어떤 성분인가를 밝혀낸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구절만 읽었습니다. 전주희 씨는 왕족이죠. 왕족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또는 진출하려면 뭘 봐야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구 사회와 훨씬 더 앞서서 500~600년 전에 우리는 과거 시험으로 사람을 등용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랑박씨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중 260명을 배출했으나 작가급제자 665명을 배출했다. 저는 양반 가문일까요? 중인 가문일까요? 중인인가요? 양반인가요? 실제로 방목이라고 하는 합격자 명부를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도 문과급제자고 큰아들도 문과급제자인데 둘째 아들은 잡과의 급제예요. 만약에 양반 가문이 따로 존재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즘 역사 교과서에서는 직능에 의한 구분이다. 신분에 의한 또는 혈통에 의한 구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과거 시험을 받느냐를 가지고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인이라는 신분이 되어 있었냐면 일정한 품계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요. 그걸 한품 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품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계속 그 직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저희 아버지도 농림직 9급으로 공무원 생활 시작했는데 행정직 7급으로 전환을 해야 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림직이라는 건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 관료가 일반 행정까지 관료하려면 그 사람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가로서의 역량. 그러려면 기술직으로 계속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전직이라고 하는데 따로 행정직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은 다른 품계, 그러니까 승진 루트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품고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차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자, 근데 서울차대는 왜 했을까요? 이제 이거 슬라이드 설명하기 전에 서자는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도 양인인데 어머니가 첩일 때 서자죠. 그리고 얼자는 아버지가 양인, 어머니가
천민일 때 얼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서얼이라고 해요. 자, 서얼을 차대하는 건 신분주의입니까? 능력주의입니까? 신분주의입니다. 그래서 점차 완화됩니다. 근데 서얼 차대가 처음 시작한 건 왜 시작했을까요? 요즘 드라마도 나오는데 서얼 차대를 누가 먼저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입했을까요? 태종 때. 태종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가죠?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자기가 적자 자식이었는데 강비 자식이 다 세자에 책봉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배다른 동생들을 다 죽여가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공언하고 서자와 얼자를 차별합니다. 서자와 얼자를 차별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의 지위를 보존해 주는 겁니까? 본처 지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서자와 얼자를 차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처 자식의 지위와 고려시대 때처럼 같이 하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본처 자식이 더 이뻐 보이겠어요? 첩자식이 더 이뻐 보이겠어요? 이게 나중에 아니 실제로 그 세종 때 세조 때 정난 공신이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본처 자식의 지위를 강등시키고 첩자식을 본처로 옮기게 되면 이게 기강이 문란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얼 차대는 본처 자식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주의에 어긋나다 보니까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완화되기 시작해요. 부모가 엄마가 첩인 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서얼 차대는 완화되는데 대표적으로 정조가 굉장히 능력주의를 강하게 가동시킨 임금입니다. 그래서 정조실록에 보면 서울 부류의 소통에 관한 정유절목이 아직도 준행되고 있지 않아서 조정에서 신용을 잃은 것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화를 낸 거죠. 정유절목은 뭐냐면 서울 부류도 다 같이 관직을 제수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관행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이번 인사 때부터는 한결같이 정유절목에 따라 뜻을 다해 명확히 실시하도록 하라. 3조 난관과 해당 관사의 판관은 비록 빈자리가 없더라도 같이 추천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로 그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3조 난관과 해당 관사를 청요직이라고 하는데요. 청렴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등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조 난관이라든가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와 같은 중요한 직책은 나중에 삼정승에 올라가는 판사와 상정승에 올라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청요직은 문과급제자 중에 상위권에 있고 서얼은 등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관원이 뭐 하는 곳이죠? 임금님께 간언하는 곳입니다.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뭐 좀 그 국가 국정을 어지럽히면 바른 소리 하는 직책이고,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는 직책입니다. 홍문관은 교육하는 직책이고, 이조 난관은 그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조의 중요한 요직입니다. 이 자리는 자신에게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 꺼림직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바른 소리 못 하거나 교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청요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엘리트와 도덕적 아까 재능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만 그 자리를 앉는 건데, 지금 정조께서는 3조 난관과 해당 관사의 자리가 없더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등용하라고 파격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차대의 근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문문관 2품 이상의 양측자손은 정 3품까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못 본 건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서울은 아버지의 품계에 따라서 일정한 품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게 한품 서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천민들은 국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관직이 제수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실록을 찾아보면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일 위에 이선은 정 2품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성계의 서녀가 낳은 아들이니까 굉장히 신분적으로는 불안정한 사람인데도 관직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세종 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갑니다. 황유증도 조선이 그 실록에는 조상이 상판,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상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 관료들이 그 인사 결재를 안 해준 거예요. 서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얘 능력 있으니까 내가 쓰겠다 이러고서 쓴 내용입니다. 반석평 혹시 들어보셨어요? 반석평은 유명하죠. 조선 최초 노비에서 판서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벼슬이 형조판서에 올랐고 미관이었을 때도 대관이 그가 천월 출신이자 신분을 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노비였다는 점을 들어서 서경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탄핵도 받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신망과 재능이 두터워서 이제 형주판사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뭐 장진문, 이정일이라는 사람도 독특하죠. 고려시대 베트남에서 귀여운 왕족의 후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진짜로 베트남에서 귀여운, 물론 왕족의 후손이지만 우리나라 왕족도 시험 봐서 관직에 들어가는데 베트남 왕족이야. 그런데 베트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직 시험을 봐서 관직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반 자제에게는 특혜가 없었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음서라죠. 뭐 인터넷 댓글에 막 이런 거 달아 있습니다. 문흥과 음서와 관련된 규정은 이렇습니다. 매년 정월에 시행하는데 공신 및 입품에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와 실직 3품간의 아들, 손자, 이조 이런 자의 아들로 20세 이상 된 자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합격한 자는 임용한다 되어 있어요. 자,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고 그 다음에 녹사가 되기 오경 중 하나와 사서 하나를 강해서 이 사람도 시험 봐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이 제도는 있습니다. 음서와 비슷한 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가산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왜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뜻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는데 내 자녀가 그러면 굶게 된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국가유공자를 돌보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국가에 대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그 자녀도 책임진다는 거죠. 문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고 한번 가산점 받아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상관없지만 문음 자제는 일정한 품기 이상까지 못 올라가요. 아버지 혜택을 입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지 않는 한 품기 이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문과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음과는 아전과 동류로 취급되었다. 임금 앞에서 조회할 때 문반은 동쪽, 무반은 서쪽. 그래서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문음자제는 저 끝에 서요. 그래서 남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거죠. 아버지 백으로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버지 백으로 뭘 했다는 걸 굉장히 그렇게 안 좋게 봐요. 이게 이제 저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문음은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음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요직에 오르려면 문과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관대자가 음사가로 나가는 예가 적지 않았지만 음서로 고관대자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음관으로 청요직에 나간 유일한 사례는 한명회, 한명회 하나뿐입니다. 근데 한명회는 알다시피 정난공신입니다. 공이 있어서 아까 메리토크라시가 업적과 능력이니까 공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아버지 백으로 올라간 건 아니었죠. 뭐 다 아시다시피 한명회가 궁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중 신분 낮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대체로 38% 정도로
다 신분 낮은 사람입니다. 신분 낮은 사람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책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안에 현직 관료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조라고 하죠.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 사조 내에 현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신분 낮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과거 급제자 중 한 40%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안에 현직 관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0% 정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물론 정식, 별시입니다. 별시긴 한데 조선 정조실록을 보면 문과 1소는 예조에다가 설치했는데 중추부를 거쳐 광화문까지, 나무로는 경조부까지 닿았다. 배포장을 쳐서 성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험에 참가한 자가 32,598명, 받아들인 식권이 13,737장이었다. 그래서 3개소의 참가자가 도합 11만 1,838명이었고 받아들인 시험지가 38,614장이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당시 한성부 인구가 1800년 당시에 한성시 인구가 19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문과응시생이 11만 1,838명, 무과응시생이 3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오늘날도 수능 치면 선배님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성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한성에 올라온 거죠. 이거는 뭘 뜻합니까? 그 당시 양인 이상이면 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느 정도 재력만 뒷받침되면 과거 시험 이제 정조께서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 여기 18만 명 가까이 다 이제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걸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난장판의 원래 뜻이 과거 시험장처럼 소란스럽게 이를 데 없는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구 사회와 달리 교육이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 시험 준비를 했고 과거 시험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능력주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능력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중시하고 학교에서 시험 안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의 성적이 확보가 안 되면 자유학기제 왜 하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능력주의를 가동했기 때문에 학교 그러면 시험, 성균관은 매일 시험 봐요. 시험 보는 게 일과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가 남긴 교육적 유산은 뭐 다 알다시피 시험입니다. 교육 내용과 사회 문화를 굉장히 쉽게 통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료를 뽑는 게 아니라 교육 내용과 사회 문화를 통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양을 쉽게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거 배우고 싶고 나는 저거 배우고 싶고 선생마다도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쉽게 통일을 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어떻게 근대 공교육 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통일하냐면 처음에 실험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뭐 교사를 양성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교사가 각 학교로 다 간 다음에 한 10년, 20년이 흘러서 교육 과정이 통일되기 시작해요. 근데도 잘 통일이 안 돼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결국 그냥 입학사정관 제도가 왜 생기냐면 각 학교마다 그 점수를 통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성적을 똑같이 매기기가 어려우니까 성적은 기본으로 하자. GPA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기록하면 그걸 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결정하겠다는 게 서구 사회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시험 문제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한국사가 들어가네 마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는 시험 문제에 뭘 내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이 다 쉽게 통일됩니다. 뭐 논술이 대사라고 하면 유치원생도 뭐 짜르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읽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가 인증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곧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반도 그렇고요. 생원, 진사, 초시, 선달, 한량 또는 영감 이런 제도들은 다 교육받은 사람이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이름을 갖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데 서구사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 시험 합격자를 가리켜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또는 시험 위주의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초시는 1차 시험 합격자예요. 1차 시험 합격자인데도 지역에서 대단한 유세를 하는 거죠. 뭐 한량, 선달도 다 들어보셨고 되고 뭐 이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생원 진사는 속과 합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과 문과는 대과도 있고 속과도 있습니다. 대과는 관직에 진출하는 루트고 속과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데 생원, 진사시가 나눠집니다. 생원이 더 멋있어 보이세요? 진사가 더 멋있어 보이세요? 진사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시죠? 그게 이제 강제십이라고 해서 조선 초기에는 생원을 주로 뽑았어요. 생원이 더 필요했어요. 생원 시험은 어떻게 주로 구성되냐면 경국대전이나 아니면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보는 게 생원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문장 시험 위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논술 시험 위주로 보는 걸 진사 시험인데 진사 시험이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경이 위주냐 재술이 위주냐를 가지고 강제십이라고 하는데 조선 초기부터 이 논쟁이 붙어요. 훌륭한 관료는 법전에 능하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강경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장을 잘 쓰고 논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생원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진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사 그러면 되게 돋보자락 휘날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생원은 굉장히 쫌팽이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원 진사 시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원이 주된 루트라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전이나 경전은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겠죠. 조선 전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원이 주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명나라나 청나라의 관계에서 문장가가 필요하고 또는 정책 보고서가 필요하니까 진사가 더 각광을 받습니다. 진사가 대세가 되면 공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논술은 어떻게 공부하죠? 열심히 쓰고 빨간펜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빨간펜 선생님이 주로 어디 있냐면 조선 후기에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라고 되어 있는 서원과 서당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원이 급격하게 흥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 방식이 제술일로 바뀌게 되고 제술은 쪽집게 선생님 또는 빨간펜 선생님이 있는 서원에 가야 하고 그래서 당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서원이 급격하게 흥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사역서원만 남기고 다 철폐시키죠. 그게 그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식과 선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전통 우리도 지금 갖고 있죠. 수시로 볼 것이냐, 정시로 볼 것이냐, 또는 수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인재도 달라지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건 이 오래된 전통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사적 재원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부가 세운 교육기관을 보세요. 성균관 정원 230명, 서울의 사부학당 정원 200명, 지역의 향교가 각각 30명에서 200명, 한 2,0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독된 교사행 전부 다 통틀면 2만 명 정도가 정부가 책임진 인원입니다. 아까 과거 응시생이 몇만 명? 15만 명 가까이가 과거 응시생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교육받았겠습니까? 서당이나 서원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논밭 팔아서 소 팔아서 사적 재원을 유지하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조선 예조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방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다 걷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만 기르는 교육을 하고 정부의 재원은 들여서 나머지는 그 시험만 공정하게 관리하면 나머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은 사적 재원으로 마련하는 전통, 합리적인 전통이죠. 합리적 전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예조 때 예조의 예산 중에, 그러니까 조선 때 예조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답안지에 필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제3자가 옮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낯서라고 하는데요.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을 필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다 옮겨 써서 시험관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학교를 짓거나 교사를 양성하거나 또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전통이어서 우리도 지금 수능 시험 치고 나면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만 따지지 아이들 학력이 저하됐으니까 학교를 더 지어달라거나 또는 교육 인프라를 더 갖추어달라거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교육에서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 전통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과거를 위한 공부, 패스트가 아니고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를 위한 공부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을 파괴한다. 이거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들어주면 맞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시험 볼 때만 되면 마음 깊은 곳이 파괴되죠. 지금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산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사람을 뽑아 쓰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를 연습하는 것을 부득이 권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건 이제 부모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 공부하나 힘들지. 그러나 수능이 이러니 어쩌겠니? 뭐 이러면서 공부는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어린아이 중에 청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산은 과거제를 개혁하면서 추천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사라법을 쓰는 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도 있을 수 있고 어제 했던 것처럼 선거도 있을 수 있고 천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그러거나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다 과거를 떠올리지 선거나 천거는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아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식도 달라지고 인재상도 달라지겠죠. 과거 형태의 선발 방식을 중시하는 사회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테오리아라고 하는데 관조적 활동, 이론적 활동, 티오리입니다. 인지적 활동을 주된 그 학교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고 주된 그 역량은 학문적 지식이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론가와 문장가가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요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다 교수들이죠. 저도 교수지만 교수가 대접받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공부한 사람.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아까 서두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펜 떼쥐고 이렇게 붓글씨 칸막이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과거 시험 형태의 주된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만약 선거 형태의 선발 방식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공부 방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실천적 활동이니까 저 프락시스, 실천적 활동, 영어로는 프랙티스인데요. 실천적 활동은 이론적 활동과 결이 다릅니다. 실천적 활동의 대표적인 게 정치, 그래서 이제 선거는 정치 안에서 주로 활용하죠. 상업,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연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가면서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서로 교섭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실천적 활동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교육은 테오리합니까? 프락시스입니까? 좀 이따 얘기하는 포에시스입니까?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론적 활동이에요? 실천적 활동이에요? 제작적 활동이에요?
봐요. 우리가 이론적 활동에 얼마나 충실이 되는지는 교육 그러면 다 이론적 활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교육 내용이 이론적 활동이지 교육 자체는 이론적 활동이 아니에요. 만약 교육을 이론적 활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혼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주고 다 이해했지 이러고 나가요. 교육은 실천적 활동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또는 그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적성이나 또는 희망에 맞춰서 상호작용해가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프락시스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연애가 그렇듯이 그런 활동이라면 지식이 없지는 않겠죠.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라고 합니다. 실천적 지혜. 가장 대표적으로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다. 연애를 이론적 활동처럼 하면 안 되죠. 연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평상학습 시대에 아카데믹한 능력 또는 이론적 관련된 지혜는 떨어질지 몰라요. 외우는 거 힘들죠. 또는 책 한 문단 넘어가도 막 힘들죠. 그렇지만 실천적 지혜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활동이 꼭 이론적 활동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미래의 교육 이야기할 때 인간도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인간이 꼭 이론적 활동으로 모든 게 구성된 건 아닌 거죠. 자, 실천적 활동이 대세가 되는 사회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 사회라면 정치가나 경영자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은 다 변호사 출신들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붙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라면 공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참여하고 공동체를 활동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겠죠. 반면 이제 또 천거 형태의 선발 방식이 중요시되는 사회는 어떻게 천거는 주로 어디서 쓰이죠?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예술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음악회 가보시면 누구한테서 사사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리사도 누구 밑에서 그 요리를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 제작적 활동은 그 테크네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기술자 장인 밑에서 도제식으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나라는 주로 뭐만 공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쉴 때 하는 거거나 아니면 학교 졸업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때면 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은 안 해요. 그건 굉장히 비교육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관념이 과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내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주의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농담을 몇 개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성적이 좋은 겁니까? 시험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전에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능력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해집니다. 결과지상주의 또는 시험지상주의가 됩니다.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교육에서 중요한 건 시험에 내기 어렵습니다. 바하의 음악을 듣고 감상을 한다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시험에 내겠어요? 그 시험에 냈다가는 당장 학부모로서 항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오히려 체크해서 낼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이해나 사실밖에는 시험에 못 냅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얘기 하려 치면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면 뭐 이제 안 듣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좋습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로 성적이 좋은 거죠. 그런데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 것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말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저는 A 폭격입니다. 점수 잘 줘요. 근데 저 만났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보장 못하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한 결과로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차 꼼수가 생깁니다. 대학생들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 때가 아니라 수강 신청 기간입니다. 성적 잘 주는 과목을 꼽아서 편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교육적 현상, 이데올로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겁니까? 교육을 잘 받은 결과로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출세를 하거나 대학에 가야 되는데 능력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즉 재능과 덕성이 뛰어난 것으로 착각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선이 어긋나 있으면 그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를 잘 만났거나 이어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마치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다 내놓고 그 사람의 성취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노력을 안 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그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저희 어머니 세대가 그랬듯이 뭐 가난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제가 많다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교육을 못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사람의 실패를 마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평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박남기 선생님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소득격차 심화, 교육전쟁 심화, 공교육 파행 등 제반 교육적, 사회적 문제는 실력주의, 능력주의가 구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주의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는 능력주의가 잘 구현이 안 돼, 구동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주의가 편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투자적 동기에 의해서 오로지 줄 세우기 경쟁만이 학교 교육에서 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력주의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는 거죠. 아까 그 마이클 영이 그리는 그 능력주의 디스토피아 에 보면 실제로 몇 세대를 거쳐가면 능력주의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쓰여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또는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SDG4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주장할 때는 그런 이제 능력만이 위주가 아니라 또는 그걸 통해서 교육을 도구화하고 수단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다 길게 장거리를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목표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